대통령실이 대통령 해외 순방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동성 공급 등의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며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만든 국군의 날 기념 영상에 중국군 장갑차가 등장해 논란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포함됐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는데 국방부의 잦은 실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탈북자 단체가 마스크와 해열제, 비방 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한에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축구 경기장에서 난동이 벌어져 180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패한 팀의 팬들이 경기장에 난입했고 이를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3개국 순방 성과를 종합해 발표했습니다. 보통 순방 성과는 귀국 직후 대통령이 직접 하거나 대통령실의 고위층이 카메라 앞에 서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 귀국 일주일 만이었고 형식도 서면이었습니다. 서면이다 보니 여러 사안에 대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없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야당의 외교 참사 공세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곧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진영 논리에 빠진 정쟁에서 벗어나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틀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은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견고해진 국익과 동맹을 확인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순방 일주일 만에 성과를 종합한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가장 먼저 경제 성과를 강조했는데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미국 해리스 부통령과 창의적 해법을 협의하고 있고 미 상원에서는 세액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한 IRA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경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미 공동 대응 조치 즉각 이행을 약속했다며 견고한 한미 동맹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순방 기간 첨단 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른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기존의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한미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우리에게 외교란 도약이냐 도태냐를 결정하는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 참사를 주장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에 대한 반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집권 여당에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경쟁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화력을 집중하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쯤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일찌감치 당권 경쟁에 뛰어든 사선의 김기현 의원. 김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역대급 불량 대표, 대도로 규정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SNS에서 제발 외교적 참사가 일어나라고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꼴인데 이 대표는 뇌물 참사의 몸통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직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비서고 논란 국면에서 MBC 공격에 선봉에 섰습니다. 대국민 보이스피싱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여 정권을 흔들어보려는 윤 대통령 순방 평가를 두고 신경전도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때부터 불편한 관계였던 유승민 전 의원은 야당에 버금가는 표현을 써가면서 윤 대통령을 비판했고 국민들을 정말 너무 개대 위주로 취급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은 당장 좀 중단하고. 안철수 의원은 그런 유 전 의원 행보를 공개 지적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훌륭한 정치인이시죠. 근데 당원들의 신뢰를 좀 잃으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후반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전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결과가 당권 경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다시 인용될 경우 연내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국감은 정권 교체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국감이라 윤석열 정부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모두 대상이 되는 다소 특이한 상황이죠. 요즘 돌아가는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짐작이 갑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들고 정면 충돌할 텐데 장영욱 기자가 국정감사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정권 교체 5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국감을 여당은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검증대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정리하고 특히 국방위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등 문정부 시절 대북 안보 이슈를, 산업통상위에선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입니다. 행정위와 국토위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대장동 의혹도 집중 공격 대상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면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변곡정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야당은 윤 정부의 초기 실책을 공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국정의 잘못됨을 바로잡고 국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외통위에선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집중 거론하고, 운영위에선 대통령실 이전과 사적 채용 의혹, 교육위에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학력 기재 의혹에 대한 대대적 공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살리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총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약 한 달간 이어집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어제 국군의 날 행사가 모처럼 6년 만에 국군 심장부인 계룡대에서 거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위해 국방부가 만든 영상에 난데없는 중국군 장갑차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국방부는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들어갔다고 해명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특전사 대원들의 특공무술 시연이 끝나자 국방부가 제작한 국군의 날 기념 영상이 나옵니다. 다음은 우리 국군 장병들의 조국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담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국군의 강력 문구와 함께 우리 군의 주요 무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갑자기 낯선 장갑차가 등장합니다. 중국 육군이 운용하는 92식 차륜형 야전 장갑차인데 1990년대 배치된 이후 대전차 미사일 박격포 차량으로도 개조된 장갑차 대표 모델입니다. 국방부는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포함됐다며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실수는 처음이 아닙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현충문 모형을 제작한 동영상에서 배경음악으로 애국가가 아닌 미국 국가를 삽입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외주 영상이라 해도 민감한 역사 안보와 관련된 내용은 국방부가 직접 검증했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9년 6.25 전쟁 영웅 포스터에 우리 국군이 아닌 북한군을 도왔던 중공군의 모습을 넣어 문매를 맞았습니다. 2020년엔 구국의 전투 포스터에 미군 전차를 넣었고 민족 상잔의 비극 포스터엔 태극기와 국화 옆에 독일군 철모를 놓았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첫 주말. 오늘도 시민들은 바깥 활동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아직 마스크를 쓰는 게 더 익숙하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일상 회복에 거의 다다른 게 실감이 납니다. 박한술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청와대를 찾은 어린이들이 비눗방울 터뜨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마스크 없는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하나, 둘, 셋. 많이 못 가봤는데 되게 기대되고 좋아요.
마스크 벗고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흐린 날씨에도 가을의 선선함을 즐기며 시민들은 즐거운 휴일을 보냈습니다. 2년 동안 가을 축제를 참석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막 뜨거운 것보다 구름 찌고 이러니까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이. 북과 꽹과리가 울려대며 신명나는 사물놀이가 한창입니다. 어색하지만 활시위를 힘껏 당겨봅니다. 잘했네. 시민들은 흐린 날씨에도 투어를 던지고 너를 뛰며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가을 축제를 즐깁니다. 빗방울을 맞아도 즐거운 마음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런 자연에서도 마스크를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아요. 비 홀딱 맞아도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마스크에서 해방된 3년 만의 가을.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더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가을 단풍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전국 주요 명산에는 등산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산에 오르다가 실족이나 탈진 같은 산악사고를 당할 위험이 큰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승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소방 헬기가 설악산 토항성 폭포에서 부상자를 끌어올립니다. 산행 중 30m 아래로 추락한 6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에는 60대 남성이 등산로 10m 아래로 떨어져 다쳤습니다. 돌틈에 끼었었대요. 등산을 아침부터 시작하셨다니까 다리에 이제 힘이 없는 상태에 균형을 잃고. 강원에선 어제 3건을 비롯해 최근 한 달 동안 200건 넘는 산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악사고는 단풍을 즐기거나 인삼을 채취로 등산 인구가 몰리는 가을철에 집중됩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전국 산악사고는 29,6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26%가 9월과 10월에 발생했습니다. 실족과 추락이 가장 많았고 조난사고와 탈진이 뒤를 이었는데 무리한 산행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따라갈 수 있는 건데 1시간에 맞춰 가려니까 그런 경우 오버페이스가 생기면 그런 사고는.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자신의 체력 파악은 물론 돌발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랜턴이라든가 기본 식량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또 핸드폰 보조 배터리도 좀 가지고 다니시면은 좀 더 안전한. 또 가을산은 일몰이 빠르기 때문에 해가 지기 2시간 전에는 하산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탈북자 단체가 어젯밤 마스크와 해열제 그리고 대북 전단을 실은 대형 풍선을 북한에 보내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잦은 상황에서 빌미를 줄 수 있으니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자제를 요구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북한을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대형 풍선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풍선에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과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동영상이 담긴 USB 등이 실려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 대표 박상학 씨가 어젯밤 10시쯤 대형 풍선 8개를 북한 쪽으로 날려보낸 겁니다. 박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밤사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대북 전단 살포는 통일부가 최근 북한에 도발할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통일부는 수사당국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오늘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대북 전단 금지 조항 자체는 반대하지만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민감하다며 거듭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20년 6월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2014년에는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해 파편이 우리 측 지역에 떨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박 씨를 다시 불러 대북 전단을 날린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한 중학생이 교실에서 동급생을 폭행하고 또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만 13살, 이른바 촉법 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러한 촉법 소년 범죄는 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방지해야 할 학교 전담 경찰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노원구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 13살 A군이 같은 반 B군을 교실에서 폭행했습니다. A군이 전날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교실 문을 발로 찬 일이 있었는데 B군이 칠판에 이를 적어놨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군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학교에 돌아와 B군을 위협하다 다른 학생들에게 제압됐습니다. 흉기 난동이 너무 그러니까 그 다혜 학생은 지금 현재 바로 등교 중지, 그래서 분리 조치. 학교 측은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알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A군은 촉법 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학교 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수는 11,960여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000명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촉법 소년은 계속 늘어 지난해는 11,677명으로 검거된 전체 소년범의 약 22%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국 학교 전담 경찰관은 1,109명에서 139명 줄어든 970명으로 경찰관 1명이 학교 약 13곳을 담당하는 셈입니다. 상습 소년범들이 될 개연성이 되게 높은 조기에 아이들을 비행의 어떤 습벽으로부터 빼낼 수 있게 개선 선도를 해야 되는. 경찰은 스토킹 등 신규 치안 활동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학교 전담 경찰 충원은 힘들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성 관련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성비위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간부가 신체 주요 부위를 연상시키는 구호를 외치며 건배사를 하는가 하면 음란물 사진에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합성해 보내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국가철도공단의 회식 자리에서 낯뜨거운 건배사가 이어졌습니다. 회식을 주재한 부장이 한 문화관에서 본 한시 구절이라면서 남녀 신체 부위를 연상시키는 두 단어가 들어간 건배사를 외친 겁니다. 불쾌감을 느낀 직원들이 공단에 이를 신고했고 해당 부장은 정직 한 달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LH공사에서는 한 중간 간부가 동료 여직원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사진 10여 장을 만들어 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메일에는 음담 패설까지 적었는데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서 얼마 전에 파면됐습니다. LH공사의 또 다른 관리자는 몇 달 전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자체 성비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실을 동료에게 누설하고 고위직엔 구명 요청까지 한 게 드러나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LH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성비위 관련 징계를 받은 경우가 22건에 달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좀 안일하게 이 선방망이 처벌하는 게 아니냐. 정말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처리를 해야만이. 공공기관 개혁에도 직원 성비위가 끊이지 않아 관련자 처벌과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소방 분야 종사자들의 금융 지원을 위해 설립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해 임명된 정치권 출신 이사장이 근무 태도에 문제가 많고 측근 직원의 비위를 감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취임한 이후에도 민주당 선대위 활동에 집중했다는 내부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7월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강희용 이사장. 취임 직후부터 출퇴근이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못 나온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날도 이렇게 좀 바쁘니까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차를 많이 피운 적이 있었죠. 강 이사장이 측근 비리를 감싸줬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A 기획총무부장이 지난해 2월 자신의 직급을 1급으로 올리기 위해 조합원 표결 위임장을 도용했다가 소방청 특정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소방청의 중징계 처분에도 A 총무부장은 자리를 지켰고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실장은 지방으로 좌천됐습니다. 정기적인 인사 시기도 아니었고 감사 중에 움직이는 거는 더 이상하다 이거죠. 강 이사장은 지난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 특히 이 사장 취임 후에도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겸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알박기 낙하산 인사들의 업무 태만과 비위가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강 이 사장은 일반 직원들보다 출근도 성실하게 했다며 감사실장의 전보도 지방 순환근무 순서에 따른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팀장급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전 직원에게 290억 원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거액의 횡령 사건 외에도 건보 재정이 올 들어 4월까지 1조 7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낸 상황이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속 항원 검사에 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적자 규모는 1조 7천억 원. 건보 재정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흑자 전환했지만 2040년까지 예상 누적 적자는 678조 원에 이릅니다. 지난달엔 팀장급 직원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해 관리 부실 비판이 높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그렇게 조금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에 조금 놀랍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은 올해 전 직원 17,000명에게 총 291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어서 논란입니다.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데 따른 것이지만 성과급 잔치를 벌일 때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보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성실하고 또 자숙하는 모습으로 일단 사태를 갖다가 이렇게 수습해야 될 것이고요.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처럼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 지급될 금액이라며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습니다. 이달 중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4년간 공단 임직원 친인척 197명이 채용된 내막을 포함해 조직관리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코스피 3천 시대를 여는 주역이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장을 버티지 못하고 주식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이 깨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증시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투입하는 증권안정펀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증시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직장인 박서영 씨는 최근 주식에서 발을 뺐습니다. 반토막 난 친구들도 있고 제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모두 뺀 상황입니다.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도 투자자들의 비명으로 떠들썩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년여 만에 2,160선이 붕괴되는 등 국내 증권시장이 휘청이는 탓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51,800원으로 신저가를 갈아치우면서 4만전자의 위기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9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7조 7천억 원 남짓으로 8월보다 1,000억 원 가까이 줄었고 외국인은 9월 한 달 동안 2조 가까이를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몰려든 동학개미들의 대거 이탈, 엑소더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초기 증시 안정책으로 마련했다 최근 재가동에 돌입한 증권안정펀드가 구원투수가 될지 관심인데 10조 7천억 원이라는 규모가 하락장을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또는 일시적으로 그걸 좀 둔화시켜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을 되돌리는 정도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세계 주요국들의 강력한 긴축 정책과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2,00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증시는 맥을 못 추고 원화 가치는 매일 추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달러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유독 원화 가치 하락세가 다른 통화보다 가파릅니다.
그 이유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경제부 정준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원달러 환율이 연일 연고점을 돌파하고 있잖아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1,430.2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엔 장중 1,440.1원까지 치솟았는데요. 1,440원대 위로 올라선 건 13년 6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비싼 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현재 112.12인데요. 올 초보다 17% 상승했습니다. 다만 눈여겨볼 부분은 그중에서도 원화 약세 속도가 다소 빠르다는 겁니다. 네. 지난 한 달간 각국 통화의 가치 하락 정도를 보면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등은 2에서 4%대인 반면 원화는 7%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유독 원화 가치 하락폭이 큰 이유는 뭡니까?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인가요? 일단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0.75%포인트로 작지 않습니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36%에 달할 정도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치인 48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거두고 원화 가치까지 끌어내린 겁니다. 특히 최근엔 미국이 중국 산업을 견제하면서 중국 현지에 공장도 많고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악재로 작용,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엔비디아 핵심 그래픽 칩 수출을 제한한다든가 반도체 진흥법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어렵게 하는 조치. 사실 어려운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환율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거로 봅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미국 연준이 올해 말까지 1.25%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고 영국의 대규모 감세로 유럽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국채에 대한 그게 위기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아마 달러는 더 강세로 갈 수 있고 1,500원 정도에 근접할 수도 있다. 결국 정부가 잘 대응을 해줘야 할 텐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외환 보유액이 충분한 만큼 아직까진 대외 건전성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예. 한미 통화 스와프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미국의 고강도 긴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지속될 수 있는 우려가 번져 있는 부분은 여전히 어려움을 낳을 가능성이 있고. 네, 열흘 뒤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는데 얼마나 더 오를지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물건을 살 때 가성비를 더 꼼꼼히 따지게 되죠. 생필품은 대용량으로 구입하고 식품은 소량으로 쪼개 사면서 가성비를 챙기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대처하는 소비 세태를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지를 담고 또 담습니다. 순식간에 휴지와 키친타올 등으로 쇼핑카트가 가득 찼습니다. 창고형 마트를 찾은 이태복 씨가 물건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가성비입니다. 거기가 생필품이요. 아무래도 뭐 여기 그 대형 매장이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잖아요. 가격이 싸고 전에보다는 그래도 가성비를 좀 많이 따지게 되죠. 대가족인 이영선 씨도 대용량 제품을 주로 찾습니다. 싸죠. 아무래도 1+1도 많고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한 번에 와서 다 사가는 게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가성비 제품만 챙기려는 실속파 소비자가 늘면서 한 창고형 마트의 8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증가세가 더 뚜렷했는데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치약이나 세제, 휴지 등 주요 대용량 생필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1% 늘었습니다.
반면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은 소포장된 반찬이 인기를 끌면서 편의점 반찬 간편식은 작년 같은 달보다 20-30% 넘게 팔렸습니다. 가성비족을 겨냥한 제품도 하나둘 출시됐습니다. 소주병 사이즈로 용량을 줄이고 가격은 낮춘 반병 와인부터 리터당 가격은 낮추고 용량은 키운 2리터 대용량 맥주까지 등장했습니다. 고물가 속 실속 있는 가성비 제품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축구장에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경기에서 패하자 관중들이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왔는데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18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경기장을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리면서 최악의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정팀에 패한 성난 홈팀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혼비백산한 선수들이 서둘러 라커룸으로 피신하고 일부 선수와 스태프는 경찰의 보호를 받아 몸을 숨깁니다. 어젯밤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에서 흥분한 축구팬 수천 명이 경기장에 난입해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격분한 팬들은 물병과 의자를 던지고 경찰차를 흔들어 위협했습니다. 무장한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곤봉을 휘두르며 시위대로 변한 팬들을 강제 해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만여 축구 팬들이 출구로 몰려 18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부상자 중에는 집으로 옮겨진 경우도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ang meninggal di stadion ada 34, kemudian yang lain juga di rumah sakit supaya proses penanganan. 관중을 제지하던 경찰관 2명도 숨지고 경찰차 10대가 파손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때까지 축구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러시아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관 연쇄 파손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방과 러시아가 서로를 배후로 지목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장 밖에서 또 다른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이 가스관에서 새어나온 어마어마한 양의 메탄가스는 환경 참사를 불러올 것이란 관측이고 유럽의 에너지 난도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은 황정민 기자가 가스관 폭발, 그 후 폭풍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곧이어 뉴스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거품이 치솟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 노르트스트림 4곳에서 의문의 폭발로 새어나온 가스가 만들어낸 겁니다. The first one yesterday morning at 02:03 Swedish time, southeast of the island of Bornholm. 현재까지도 메탄가스 누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미국 최악의 메탄가스 누출 사고 때보다 5배 많은 50만 톤의 메탄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Largest single emission of methane we've ever been able to measure, spread out over the planet and be in the atmosphere for the next 11, 12 years. 환경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사건이 누구의 소행인지 국제사회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这将构成对跨国民用设施和海底管道的袭击，违反国际法。 미국은 아직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서방에서는 러시아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All available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ose leaks are the result of a deliberate act.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이외의 공격 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리드전을 본격화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심각한 유럽 에너지난을 심화해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이란 겁니다.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이 러시아의 굉장히 큰 레버리지고 유럽을 불안하게 만들고 굴복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냐. 하지만 러시아는 바이든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미국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If Russia invades, there will be no longer a Nord Stream 2. We will bring an end to it. 누군가 환경을 담보로 벌인 이 사건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장 접근조차 쉽지 않은 탓에
국제사회가 과연 책임자를 가려낼 수 있을지 안개 속입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적색 수배자의 명품 생일 파티입니다. 저희가 윤지호 씨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이 2주 전쯤에 올라온 영상이 있는데요. 캐나다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파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선물로 받은 명품 구두와 향수를 자랑하기도 했는데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항상 식사 때마다 레몬을 얼음물에 넣어서 먹고 있어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What's your English name? Oh my God. 이 파티 동영상이 논란이 되는 건 윤지호 씨가 수배된 인물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윤 씨가 언론을 통해 처음 등장한 것은 이 고 장자연 사건의 10주기가 되던 2019년 3월입니다.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이 책까지 썼었는데요. 하지만 이 거짓말과 후원금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건의 고소고발에 휘말렸고 수사가 진행되자 2019년 4월 말에 캐나다로 갔습니다. 제가 도망자인가요? 저는 증인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증인 역할은 다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네, 검찰과 경찰이 당시 윤지호 씨의 여권 무효화 신청을 하고 적색 수배까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권 무효화에 적색 수배까지 내려준 사람이 이렇게 해외에서 여유롭게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우리 수사당국의 입장은 뭡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경찰과 인터폴에 이 상황을 물어봤는데 윤지호 씨가 이 캐나다 영주권자라는 점과 이 캐나다 측이 비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 적색 수배와 지명 수배를 내렸지만 윤 씨가 현지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 캐나다의 수사 당국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또 여권 무효화 조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윤 씨가 캐나다 안에만 있으면 여권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어쨌든 수사당국이 윤 씨를 직접 수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건데 윤지호 씨 입장은 뭡니까? 이 논란이 되니까 윤 씨는 이 해명을 영상을 통해 내놨는데요. 네. 자신은 이 캐나다로 이민을 온 것이지 수배자가 된 적도 도망자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경호비와 변호비로 1억을 사비로 지출했고 후원금은 쓰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윤지호 씨 논란을 보면은요. 국회의원 9명이 윤지호 씨를 국회로 초청을 해서 응원하던 그 장면이 네. 생생해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 네. 그때 그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네, 이 당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나서서 이 윤지호와 함께 동행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윤 씨를 공익 제보자라고 띄웠고 방패막이를 하겠다고도 했었는데요. 네. 윤지호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의원 모임을 결성할 것에 이후 윤 씨의 거짓 증언이 논란이 되자 안 의원은 선한 의도로 도우려 했는데 난처하다고 한 뒤에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적색 수배자의 명품 생일 파티의 느낌표는 못 찾는 건지 안 찾는 건지입니다. 네. 이 윤 씨는 2년 전에도 SNS에 자신의 생일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레스토랑의 위치를 태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윤 씨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당국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현미 시즌2입니다. 이 얘기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 정부의 김현미 장관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최근 원 장관의 정책 행보가 문재인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적인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입니다. 일단 재건축을 막던 규제를 좀 푸는 건데
왜 이 대책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우선 이 시장의 요구와 온도차가 큽니다.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완화 내용도 찔끔 대책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이 부과율은 50%를 유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시장은 부과율을 25%로 낮추는 부분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 이후에 계속 유예되다가 이 김현미 전 장관 시절인 2018년에 사실상 적용이 됐는데 이번 대책 내용도 보면 제도를 만들 때보다 크게 오른 집값 그리고 달라진 재건축 대상을 감안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까? 네, 이 원 장관이 내놓은 심야 택시 대란 대책인 요금 인상을 놓고도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요금이 3,800원인데요. 내년 2월부터는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시간도 밤 10시로 당기고 할증 요금도 올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현장 법인 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내는 산업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보다는 택시 대란의 원인 중 하나인 타다 금지법 해결이나 이 택시 공급 확대에 대한 더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전문가 목소리도 많습니다. 취임 4개월 만에 여러 대책을 자주 내는 것 같긴 한데 시장이나 전문가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 원 장관은 지난 대선 기간에 대장동 1타 강사다 이런 별명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이 지금도 각종 대책을 낼 때마다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원칙은 우선 순한 맛과 매운맛을 함께 하겠다. 우선 순한 맛은 뭐냐? 탄력요금 드리고요. 네, 하지만 사회적 합의나 야당 소통, 또 구체적 대안 없이 정책을 발표하고 홍보에만 열중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원 장관을 규탄하는 카페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대권만 보고 있다, 자기 정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 글이 많았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김현미 시즌2의 느낌표는 정치 말고 정책을 펼쳐라로 하겠습니다. 이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칭찬보다는 비판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긴 합니다. 이 워낙 복잡한 사정들이 있고 대내외 변수들도 많기 때문에 예측이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 의원과 제주지사까지 지낸 원 장관은 역대 어느 장관보다 현장을 찾는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인 홍보성 행보 아니냐는 지적에 귀 기울이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다듬고 완성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성원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단풍이 물드는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갯벌에는 이미 단풍이 찾아온 것처럼 자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1년에 색깔이 7번 변해서 7개의 얼굴을 지녔다고 불리는 바다의 단풍, 칠면초 군락지를 박건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잿빛 갯벌 곳곳이 단풍처럼 자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갯벌에 사는 칠면초입니다. 가을 하늘과 갈대숲 칠면초가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처럼 멋진 풍경을 자아냅니다. 잔잔하면서도 그 득우담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어요. 붉은색의 칠면초 군락이 한 폭의 그 그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칠면초는 가을의 자줏빛으로 변해 바다의 단풍이라고도 불립니다. 칠면초는 1년의 색깔이 7차례 변하는 생태 특성을 본따 이름 지어졌습니다. 녹색과 노란색, 빨간색과 흰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을 지녔지만 선명한 자줏빛을 띠는 가을이 가장 인기입니다. 바다에서 넓게 이렇게 트여 있는 그런 붉은 노을을 보면서 그 염생 식물을 구경하는 것도 또한 좀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칠면초는 소금 땅에서만 자라는 염생 식물로 50cm 높이까지 자랍니다. 오염 물질을 정화하거나 탄소를 흡수하고 짱뚱어와 농개 등의 주요 서식처 역할도 합니다. 개나 고동류의 피신처나 서식처 역할을 염생식물이 도와주고 있고요. 바다에서 해일이 밀려오거나 할 때 식물이 좀 막아주고
갯벌을 수놓은 자줏빛 칠면초 군락의 풍경이 가을의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중부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개천절인 내일은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비를 좀 하셔야겠는데요. 120mm가 넘게 오는 곳이 있겠고요. 주로 밤 시간대에 비가 강하게 집중되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 지역은 30에서 80, 남부 지역은 최고 3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비 덕분에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습니다. 내일도 깨끗한 공기와 함께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으로 경기도의 경우 보통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그 밖의 지역은 약간 더울 만큼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강릉과 전주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주 중반부터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제 경고 등이 여기저기 붉게 켜진 상황에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가 절실합니다. 각각의 어려운 사정이 구구절절한데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권입니다. 한마디로 중소기업들은 피를 토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사소한 문제로 매번 티격태격한다며 경제 위기에나 대응하라는 겁니다. 정치권 싸우는 행태를 보면 전 세계가 얽힌 복합 경제 위기라는 상황에서 문제의식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치권은 미국도 개의치 않는다는 대통령 비서고 문제를 놓고 진영에 갇혀 며칠째 서로를 물어뜯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변화에 둔감하고 무능한 엘리트들이 점령한 한국 정치는 세계사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퇴보 중이란 한 정치 컨설턴트의 말에 공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